진짜 우리도 뭐 하루에 8시간 일하니 10시간 일하니 네. 12시간 과로했니 하는데 눈은 하루에 한 18시간? 20시간 가까이 일합니다. 계속 그냥 눈 뜨고 일할 때도 일하지 네. 쉴 때도 핸드폰 보면서 눈은 또 일하잖아요. 예, 눈을 위한 건강 아이 클리어로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또 주중에도 일하시고 주말에도 일하시고 일하고 오신 주말- 박병창 이사님 네, 모시겠습니다. 토요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고생 뭐 힘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지치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네. 뭐 이럴 때 응원의 말씀을 주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네. 그날 응원의 말씀도 많이 주시고 사진도 찍고 제가 오늘 오히려 힘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뭐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저 개별 상담할 때 네. 개별 상담할 때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 시장에 대한 걱정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많지 않았고요. 그래요. 지금 어떤 쪽으로 가져가서 이걸 해야 되느냐 하고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분배를 어느 정도 좀 해야 될까 네.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걱정은 없는데 올해 하반기쯤에는 어떤 상황이 좀 될까?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 그런 정도로. 예. 지금 당장 이거 지금 고점에 이거 빼야 돼요. 뭐 이런 고민들보다는 나의 포트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런 지금 거는 상황에서.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또 우리 시장 지난주 한 주 가볍게 정리하면서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란 외무장관이 개방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 날 비교적 큰 폭으로 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나스닥이 6.8% 상승, S&P 500이 4.5%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목요일서부터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주 연속 상승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3월 31일 이후에 13일 연속 상승입니다. S&P 500은 하루 약보합이 있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4월 내내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4월 내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차트는 이게 일봉이고요.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역사적 신고가 경신하면서 그냥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입니다. 3주 연속 상승.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엔비디아도 박스권을 이제 위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알파벳을 가만히 보면 이 동그라미 표시한 게 3월이에요. 3월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별로 안 빠졌습니다. 이 3월 말 셋째 주, 넷째 주에 빠졌어요. 왜요? FOMC 회의 이후에. 그리고 기기적 매물이 나왔습니다. 펀드들에서. 그리고 나서 밑에서 그걸 받아내면서 그냥 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알파벳의 모양 그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그 직전에는 박스권으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온다는 얘기를 연초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들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밑에서부터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또는 일부 종목들은 이제 고평가 논란에서 이제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냥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꼭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잖아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시장이 이런 속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뭐 6,000포인트인데 3,000원 안 간다 하더라도 한 4,500까지 빠졌다. 만약에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시스템 위기 드리는 겁니다. 경기로 인한 추세 하락이 아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 어떤 이유에서 우리 팬데믹 때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빠졌던 부분의 원위치까지 올라왔다 거기서 매물은 나오지만 그 위로 저가 매수에 의해서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속성을 갖습니다. 주시장이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1.68% 올랐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3%, 애플도 2.59% 올랐고요.
알파벳, 샌디스크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그 전에 지금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뭐 그냥 지난주 금요일 날 해협 개방 발표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이 이제 오늘 걱정스럽게 시작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 한 주에 강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기자님이 전해 주시긴 했지만 WTI 기준으로 약 81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지난 주말에 그 네. 발표 이후에. 근데 지금 방금 보니까 한 88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선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인더스나 원화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다른 환율은요. 근데 국제 수익률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4.24%였는데 지금 아침에 4.2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폭등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랄까요? 지금 한 달 반 지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막 폭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폭락한다는 얘기는 막 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의해서 이제는 막 공격적으로 막 사거나 포머송으로 또는 막 팔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그런 흐름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막 급등을 이렇게 지금까지 했잖아요. 예, 그 정도면 한번 이제 주춤할 때 된 건 됐죠. 아니에요? 예, 이제 지수도 주춤할 때가 됐죠. 13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네. 좀 한번 쉬어갈 때가 좀 됐거나 이쯤 되면 좀 매도를 좀 할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보면은 그 선우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노이즈가 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노이즈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춤하겠죠. 근데 그 주춤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폭이 크면 네. 그럼 방향을 또 반대 방향으로 또 잡아요. 근데 그 폭이 크지 않으면 야, 이거는 방향의 전환이 아니고 쉬었다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거죠. 우리 코스피가 지난주 5.68% 올랐고 코스닥 2.81% 올랐고요. 실은 금요일 날 양한 선물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말 뉴스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상승한 부분이 좀 있었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아침에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향성을 막 바꾸면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한 5조 원 정도 순매수해줬고요. 금융투자도 한 5조 원 정도 순매수, 개인들이 10조 원 팔았습니다. 제가 어제 어제를 금요일 날 기관이 같이 도와주면 굉장히 훨씬 강한데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막 올라가고 물론 굉장히 좀 강한 시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기관들이 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그 기관들은 좀 팔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투자만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나머지들은 좀 파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역사적 신고가 가고 주요 지표들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 역시 3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 부근에 갔습니다. 신고가를 못 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보여드리기를 대만은 어땠다고요? 그냥 다 돌파해버렸고 일본도 돌파해버렸고 미국도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돌파해야겠죠. 우리도. 그런데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요. 전에 보면은 이게 음봉 양봉이 크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보면은 이 봉들이 작죠. 이 얘기는 이슈에 의해서 아침에 떴다가 그냥 거기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고 이슈에서 빠지면 빠졌다가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했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추가적인 매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인 매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 요 종목 사야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뭐 거래 증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늘 좀 분위기 보고 들어가야지 하는데 아침에 딱 떠버려. 그냥 떠버리고 장중에 뭐 타이밍도 별로 안 주고 그냥 그대로 있거나 빠지면 그냥 하루 종일 그대로 있거나 뭐 이럴 수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중 변동성보다는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장중에 쭉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가고 쭉 매도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가에 이제 정고점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일봉이고 이제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인데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올라올 때 뭐 아주 거래량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거래 대금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에 올라갈 때처럼 우리 제가 왜 2월 말에 이거 위험하다라고 막 말씀드렸을 때는 거래를 막 실으면서 올라갔어요. 이거는 포모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냥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는 4.85%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약 10% 정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외국인들은 좀 팔았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모두 다 신고 지수를 냈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강한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S&P 500의 3월 하락이 저가가 마이너스 8%인데 3월 하락의 종가는 마이너스 5%였고요. 4월에는 9% 올랐습니다. 연간의 저가가 마이너스 7%였는데 드디어 이제 연간으로 플러스 4% 됐습니다. 우리나라 연간은 46% 올랐습니다. 미국 S&P 500은 연간 1월부터 4% 올랐고요. 우리는 47%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하다. 그건 정말 그냥 하는 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금의 흐름입니다. 자금의 흐름.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한 동안에 아시아 시장이 좋았고 우리 시장이 좋았던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그랬던 거고요. 근데 이 돈들이 미국 시장으로 쭉 들어가는 동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서 이제 S&P 500 기준으로 막 8천 가고 9천 간다. 그럼 우리가 엄청 세질 거냐? 수급적 요인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연간으로 4%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월에 9% 올랐습니다. 근데 반도체는요, 4월에 25.9% 올랐고 연간 3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반도체가 주도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반도체 아니고 딴 거 투자하고 계시면 좀 힘드신 분들도 꽤 있겠네요. 그럼요. 왜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많이 빠져서 네네. 최근에 반등 좀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지수는 신고 지수 냈는데 그 업종 대표주나 또는 빅테크 중에서도 여전히 신고가를 못 내고 밑에 있는 종목이 많아서 이제는 그걸 사야 된다. 오늘 어떤 뉴스 그 회사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면서 걔네들이 신고가 나는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3월 하락으로 인해서 대형 기업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펀더멘털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졌어. 또는 향후에 이러이러한 스토리 때문에 이익 성장이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올랐어요, 이번에? 아니에요. 수급 요인이 더 이번에 좌우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막 올라갔어요. 맨 처음에 급락을 했어요. 딱 터닝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매도 쳐놔서 누가? 네. 그러니까 딱 터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쇼커버링 하겠죠.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하게 쇼커버링을 빨리빨리 하겠죠. 그러면서 탁탁탁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했어요, 그것도. 그러면 더 올라가면 쇼커버링의 매수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더 위를 바라보고는 매수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좀 약해져. 그러면 이제 지수는 또 주춤해지는 거거든요. 주춤한다는 얘기는 횡보할 수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은 그게 더 좌우된 거지. 뭐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또는 뭐 엔비디아가 요번에 뭘 새로운 모멘텀이 뭐 발표돼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서 전체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정프로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좀 수급 쪽으로는 좀 약화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실적 시즌 들어갔잖아요. 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소위 종목별로 움직이는 실적 발표 시즌, 실적 시즌은 항상 종목 장세예요. 종목 장세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항상 대형 빅테크 위주로 보잖아요. 시총 상위주들이요. 시총 상위주들이 실적이 좋은 걸 발표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전체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지 사실은 개별개별로 따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21일 날 미국 시장이죠. 우리는 수요일쯤 될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의 상원 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케빈 워시 후보자는 QT를 하고 싶어 합니다. QT. 네. QT를 그렇죠. 양적 긴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채권이 많다. 이 채권을 줄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비둘기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뭐 금리 인하. 누가 그렇게 비둘기를 인식하나요? 저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그런 거는 별로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예. 그냥 그렇게 그랬으면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약간 아니요. 예전에 케빈 워시는 메파저 성향이 더 강했던 사람입니다. 호시키. 그래서 이제 잠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08년 이후에 1조 달러도 안 됐어요. 연준의 채권 네. 보유량이. 그다음 08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벤 버너키가 3조 달러까지 올렸고요. 그렇게 쭉 가다가 2015년 16년 넘어가서 이걸 다시 줄여야 된다. 너무 많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많다. 시장에. 그러면서 줄이기 시작을 했고 금리 인상도 같이 했고 이제 2018년도에요. 그래서 2018년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계속해서 진행을 차근차근히 하려고 그랬는데 팬데믹을 맞아버려갖고 연준 대체도표를 9조 달러까지 올렸어요. 예전에 3조 달러도 비정상이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9조 달러까지 올렸다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5조 달러까지 다시 연준의 채권을 다시 팔면서 그걸 좀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5조, 6.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빈 씨는 그 얘기를 좀 계속해요. 그럼 시장이 악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이걸 줄이면서 그러면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또 부담이 되니까 금리 인하를 병행하면서 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연준의 대체도표를 줄이는 것은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직접적인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인 건데 금리는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여기서 낮추면서 이거를 서로 상쇄하는 쪽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유동성은 줄어들면서 물가는 오르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에서 시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 후에 그리고 메모리나 이런 가격, 물가가 계속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하반기에 물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청문회를 하지만 바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위원회에서 우리도 왜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파월 의장의 지금 그 소송권 있잖아요. 이런 거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해주지 않겠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5월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상 초유의 연준 의장이 없는 상황이 연준이 돼버려요. 시장은 연준 의장 없어도 다른 사람들 다 어차피 회의할 거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시장은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거나 노이즈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내용은요. 어떤 워딩을 해서 이거 끌고 갈 것인지. 이번 전쟁이 나는 동안에도 계속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제 수익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가 변화되는 걸 중요한 것이지 금리가 아무 문제 없으면 거기에 뭘 하든 상관이 없다. 근데 금리를 결정질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냐라는 연준 의장의 후보자가 워딩이 이번 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은 막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시장의 뭐 악재성 막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거 청문회니까. 네.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의외로 시장이 어떤 말 한마디에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럼 케빈 워시가 네. 연준 의장이 되면 네. 이 QT는 하면서 금리는 인하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임명이 그러니까 안 되면 그러니까 임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못 되면 공백 때문에 부정적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건 정해진 부정입니까? 그 이제 공백은 지금 시장에서 노이즈로 생각할 거고요. 네. 만약에 이게 뭐 스무스하게 해서 이제 의장이 되신다고 하면 지금 여태까지 상황에 있어 말을 그렇게 한 거고 이제 되고 나선 다르겠죠. 이번 청문회부터는 어떤 말을 할지 이제부터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왜 보통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정부의 기관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되기 전하고 되기 후하고 말 다르잖아요. 이런 거 많이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에 주요 종목들 실적 발표도 많이 있습니다. GE가 있고요, 테슬라 있고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가 23일 있고요. 뭐 이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으로 46.9% 올랐고요. 이번 달에만 22%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계속 팔다가 이번 달에는 약 4조 5천억 정도 샀는데 보시면 외국인들 매수가 좀 성이 안 차죠. 미국분이 안 사?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 여전히 뭐 환율이나 그리고 지정 리스크에 걱정을 좀 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도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은 기계적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위험할 것 때 팔고 괜찮아졌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계적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꽤 시간의 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기조가 바뀐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현재 보고 있는데 이 기조가 바뀌는 거는 한 번 바뀌어서요. 이게 요번 달 사고 다음 달 사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조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사이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체 시황은 뭐 신고가까지 와 있는 그런 신고시 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몇 가지만 그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확연하죠. 반도체가 제일 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달러인데스예요. 달러인데스 주봉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여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여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약세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올랐다 내려갔다 했고요. 이 2022년도 이쪽에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거든요. 아니, 트럼프 취임 때 110까지 갔었어요. 예. 근데 그때 환율이 지금보다 낮은 것 같은데. 우리가요? 예. 우리 환율이요? 예. 1,500원, 1,400원대 있었죠. 그때. 예. 1,400원. 그러니까 잠깐 올라갔었고요, 그때. 예. 그때 1,500원을 넘기냐 안 넘기냐 막 고민할 때 요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99, 뭐 98 이런 데도 예. 1,500원 가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돈만 가치가 훨씬 많이 떨어진 거 우리만 아니에요? 떨어지지 말고 이제 엔화도 같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일본. 예, 우리가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그건 중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 이제 관세 영향. 관세 영향하고 상대적으로 트럼프 취임하고 그리고 얘가 환율이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떨어지는 동안 우리는 강세가 돼야지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네. 상대 가치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워낙 강세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왜요? 우리나라는 2025년 작년 6월에 선거가 있었어요. 대선이. 대통령이 그때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그때 바뀌면서 거버넌스 개혁하고 뭐하고는 그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런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오르고 외국에 있는 서학 개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경쟁이 좋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또는 경제력이 좋아지는 것들을 반영하는 게 환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환율은 저는 하향 안정을 항상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영을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우리는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근데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이란 전쟁이 있지만 이걸 지금 더 안 올라가잖아요. 위로. 네. 계속해서 걱정 많이 하지만 달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기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조가. 달러는 약세 기조이다. 얘가 달러가 예전처럼 막 올라가서 달러로 막 돈이 막 집중되는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냥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예요. 원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월에 여기에 했다니까요. 1,500 근처. 그때 올라갔어요, 우리도. 그리고 달러 인덱스 떨어질 때 우리 떨어졌었어요. 1,450원까지. 그렇지만 상당히 안 좋은 힘든 상황을 계속 이제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이란 전쟁으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엔화와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약세가 됐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의 우리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건 하향 안정화되는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 원화는 이제 휴지 쪽 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여기서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원화가 된다. 우리 원화 가치가 이제 약세될 거야라는 게 전체적으로 분미 막 일어나면 원화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도망가려고 그랬죠.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웃깁니다. 금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이 막 사요, 금을. 원화 약세라 그러면은 원화 약세, 빨리 우리 원화 팔고 달러 자산으로 사야 돼.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 심리적인 작용에 추세적인 기조가 바뀌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원하고요. 그리고 이건 N입니다. 보시면요. 우리 원화는 그래 조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네. N은 잘 못 떨어지고 있잖아요, 160엔에서. 별로 못 떨어지고 있는 거. 일본은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오랜만에 그 이름 또 사나이 총리. 다카이치.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네. 네. D만 사나이는 이름 외우기 쉬워서 사나이. 네. 사나이 총리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처럼 엔화가 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맨날 긴급 통화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화는 지금 금리 인상하면서 밑으로 즉 엔화 강세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가끔마다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박스권에 있었냐는 거예요. 140과 160에 있었죠. 네. 우리나라는요, 1,450원과 1,450원 요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달러는요, 100 아래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것만 생각해 보면 이란 전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게 좀 해소가 되면 얘는 100 아래에 그냥 있을 거고 얘는 떨어져 갖고 1,400원이나 전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얘는 150엔이나 요 사이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런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유가입니다. 유가 선물. 유가 선물도 상당히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유가도 훨씬 더 그때보다는 좀 낮은 상황에서 이런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 관련해 가지고 저는 뭐 아주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주요 아침에 새롭게 말씀드리니까 이걸 처음 듣는 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합의 대신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 60일간 휴전하자라는 양해각서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은 너무 시기를 짧게 잡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우리 올해 지금부터 한 6개월 동안 미국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중국하고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 6개월 동안 이거 당장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우리 휴전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우리 이거 종전을 위한 협상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얘기잖아요.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일시 개방 발표를 해가지고 뭐 분위기 막 좋았어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좋다가 이란 혁명 수비에 대해서 우리들하고 상의 없었다. 이거 무효다. 그래서 이란의 허가를 받아서 호르무즈에 받아야 되고 호르무즈는 다시 봉쇄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사이에 미국의 해상 봉쇄 정책은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납포했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가장 최근 뉴스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발표 후에도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경고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오지 않았고요.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폭격을 금지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는 뉴스들은 요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에 특사 파견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대표단이 20일 파키스탄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게 아침 보도가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같이 나오는 보도는 이란이 요번에도 미국이 휴전 협상을 어겼다. 그래서 2차 협상 우리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20일 또는 이번 주 주말에 2차 협상이 될 거다. 이렇게 딱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요번에 협상 만약에 안 하면 기간 시설을 공격할 거다. 또 다시 협박하면서 그러면서 협상을 이번 주에 하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 처음에 3월 달보다는 달라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지금 이란의 선박을 납포해가지고 또 공격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또 더 안 좋아졌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워딩들을 다 보면
협상하자는 거잖아요. 다 협상하자는 거지 서로 그냥 더 공격하자라는 건 지금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섹터나 이런 뉴스들 좀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박 엔진이 예전에 아주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뭐 20년 전에도 조선업이 중국이 막 따라온다 그러면서 우리는 엔진 부분만 우리가 기술 우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다 따라왔거나 우월한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친환경 이중 연료 엔진, 우리 왜 하이브리드 있죠? 네네. 그것처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듀얼 퓨어. 예. 듀얼로 하는 듀얼 엔진 연료를 넣는 이중 연료 엔진은 우리가 기술 우위에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조선소 또는 대만 이런 조선에서 특히 중국 조선소에서 친환경 이중 연료 엔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수주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 선박 엔진 업체들은 주문 세도로 인해서 가동률이 100% 이상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업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건 적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조선주 중에서 LNG하고 엔진 기술이 있는 쪽들, 선박 엔진 네. 쪽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거기에 뒤따라져 있는 조선 기사제 있죠. 그쪽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전체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약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아마존 웹 서비스 공급망 배터리 책임자와 회동했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쪽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 SDI 많이 올랐죠. 삼성 SDI가 올랐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삼성 SDI하고 LNF가 더 먼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즘에 LG에너지는 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협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그 다음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세계 최대 클라우드 사업에 걸맞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뉴스도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데이터 센터 건설하려고 계획 발표했는데 안 돼요. 왜? 전력이 안 되는데 인프라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걸맞는 전력 안정성과 백업 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력 에너지에 있는 변압기나 송배전이나 이런 데가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러면 한동안 또 태양광도 좋았죠. 네.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2차 전지와 ESS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올해 내내 이런 개연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이제 미국 태양광 설치에 우방국에 참여를 하는데 여기는 관세를 별도로 좀 해달라. 그리고 세액 공제 해달라라고 미국 태양광 생태계에 위해서 우방광 협력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르솔루션 요거는 지난주에도 뉴스 있었는데 가져올까 뉴스 전해드릴까 했었는데요. 근데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요즘 규모가 좀 축소되는군요. 2.4조에서 1.8조로 규모를 좀 축소한다는 거고요. 특히 그 내용이 확실하게 이제 주주들이 이제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나왔어요. 뭐냐면 시설 투자에 사용할 9천억 원 그대로 쓱 놔두고 채무 상환에 사용할 1.5조 원은 9천 원으로 축소했다. 그럼 6천억 원이 비조하잖아요. 비잖아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내부적인 걸로 하겠죠. 내부적인 그룹 차원에서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시설 투자 오케이. 시설 투자하면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채무 상환에 운영비 써? 특히 운영비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운영비. 그걸로 임금 줘? 그랬다가는 진짜 주가는 폭락합니다. 근데 딱 그 워딩을 썼어요. 채무 상환에는 줄이겠다. 시설 투자에는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2.4조에 2.8조로 줄였는데 그렇다고 뭐랄까요? 조금은 도움이 될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규모 좀 줄였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원에서 다시 재고라고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 워낙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이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다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이 CPO라 하면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은 우리 그냥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적어 오는데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차세대 반도체 기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동 패키징 광학이라는 건데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반도체 칩 성능을 극대화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기판 하잖아요. 둘 다요. 네. 이게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그 기판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발열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전력소도 또 엄청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줄일 수 있는 기술 기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쪽에 요거는 이것 때문에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오를까?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거 삼성전기 LG 이노텍과 같이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 후방 산업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해요. 그래서 요건 테마가 될 수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참고로 제가 차트도 한번 가져왔는데 이게 삼성전기 차트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위너 같죠? 아니에요. 삼성전기예요, 전기. 와, 저 언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게 삼성전자 뜰 날부터요. 삼성전자. 15만 원부터 70만 원 가까이 올라오는 거예요. 걔네들보다 훨씬 많이 떴습니다. 이 기판이라 이쪽이 훨씬 많이.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거 이제 언제 팔아야 되냐 그 얘기를 또 되게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 위기는 2027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보고서 카운트포인트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일리가 있는 내용들을 좀 썼습니다. 뭐냐면 2027년 말까지 세계 디램 공급량은 수요의 60% 수준뿐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연간 12% 정도의 생산량 증설이 필요한데 지금 수요를 따져봤을 때 현재 증설 속도가 연간 7.5%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맨 밑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AI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수익성 높은 HBM 포나 아니면은 이제 HBM 쪽이나 그리고 선단에 있는 반도체들만 맨날 여기 집중하고 있죠.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거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용 PC,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은 지금 생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소비자용 안 한다 그랬어요. 아예 중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희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쪽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연관돼 가지고 시장 관련된 뉴스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8번, 9번, 10번인데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제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우리 코스피 목표지수 8,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8,000? 예,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빨리. 일단 중요한 이게 8번, 9번으로 굉장히 좋은 뉴스들입니다. 증시 주변 대기 자금이 635조 원 됐다는 거예요. 예탁금이 119조 원, 12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MAF 머니마켓 펀드요. 증권사에 맡기면 증권사에서 요거를 단기 채권에 해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예요. 요게 260조 원 가까이 27% 증가했고요. 그리고 CMA 양도세 예금이나 이런 데 단기로 운영해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113조 원. RP도 알죠? 채권에 투자해갖고 요것도 그러니까 증권사에다가 맡기면 증권사는 그 돈을 그냥 놔두지 않고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처럼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얘네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큼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요런 자금들이 이게 전부 다 지금 투자된 자금들이거든요. 다 합쳐서 635조 원이라는 건데 예탁금, MMF, CMI, RP는요 전부 언제든지 그냥 곧바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635조 원이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탁금이 120조 원이잖아요.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00조가 넘느니 뭐 80조 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 더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 순자산 총액이 408조 원이래요. 저는 이게 왜 수치를 이렇게 기억하자면 데일리 방송을 제가 하잖아요. 네. 이거 300조 원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제가 세미나 다니는 300조 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이었어요. 지금 408조 원, 그러니까 108조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 ETF에. 100조 원 정도가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아홉 번째 뉴스는요. 국민참여 국민성장펀드 요거 드디어 이제 법사위에 걸쳐서 이제 본의회에 이제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내용이 뭐냐면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요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손실이 나는 경우에 20%까지 원금 보장이라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6천억인데 이게 6천억인데 6천억의 20%를 국가가 넣어요. 돈을.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국가가 20% 손실 난 데까지는 국가 돈을 먼저 까먹어. 네. 20%까지는. 그리고 그러면 20% 마이너스도 나도 이 사람들은 원금 보장인 거예요. 네. 그 이상 마이너스 나면 내 거 손실 나지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최대 공제 금액을 이제 이게 뭐 3천만 원까지 몇 퍼센트, 5천만 원 몇 퍼센트, 7천만 원 몇 퍼센트 채차 적용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총 7천만 원을 만약에 넣으면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연봉이 7천만 원 사는데 7천만 원 몽땅 넣었다. 네. 그러면 1,800만 원이 소득 공제 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게 5년 동안 조성 3조 원 국민 참여형으로 해서 6천억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오는 게 6천억만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루에 수조 원씩 거래되는데 6천억은 뭐 진짜 금방 갈 것 같아요. 금방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 우선 매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딱 들게 무조건 좋잖아요. 그런데 단점도 있죠. 이게 폐쇄형이거든요. 펀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대체 자산 이런 데 넣는 거거든요. 스타트업 기업 이런 데 넣는 거라서 5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안에 빼면은 뭐 수수료라든지 이렇게 되게 높아요. 못 빼는 것도 있고. 그래서 5년 동안은 여기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근데 만약에 투자금이 몇 억씩 있는 사람은 해볼 만하죠. 한 5천만 원 넣고 5천만 원 넣고 내가 세금 한 1,500만 원 정도 소득공제 받는다. 이런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세 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얘는 이 세 군데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모집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하는데 어떤 은행인지 어떤 증권사인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6천억 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배정을 어디에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전 증권사가 전부 이거 바라보고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거 하려고. 심지어 우리 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이거 나오는 첫날 만약에 온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선착순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BTS 표고하는 것처럼 팔리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손실 있어요. 나도 한 마이너스 20%까지 나는 거는 네. 정부가 그냥 네. 막아주고 그 이상 손실 나는 건 이제 같이 예. 부담하고 뭐 이런 모양이군요. 예, 예. 5년 동안 뭐 그러니까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성장주에 투자하고. 예, 스타트업의 성장에서 투자하고 아. 이게 국민 성장 펀드잖아요. 네네. 국민 성장 펀드 이제 그런 투자를 좀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소득 공제예요. 소득 공제 때문에 소득 공제도 예, 해주고. 사람들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안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거 관심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관심 있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요 담당자 관리자들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아니 이게 이 돈이 다 아니더라도 자기의 일부를 하더라도 소득공제 우리 소득공제 받아 세금 소득공제를 얼마나 노력합니까? 네. 200만 원 받으려고 300만 원 받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뭐예요? 수급입니다. 수급. 네. 이게 들어오면 이게 수급이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목표 지수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유를 쭉 설명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플러스 130%에서 220%로 상향 조정했고요. 반도체만 갖고 올라간다고 맨날 생각했잖아요. 반도체를 제외해도 시장 전체 이익 성장률은 48%. 산업재 전반의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렇게 전망한 것에 한 30% 정도가 감소하고 내가 틀렸어. 그리고 멀티플을 11배 적용해도 6,250포인트야.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역사 신고치 왔지만 12개월 포워드 오타가 났습니다. 멀티플로 봤을 때 약 7.5배이다. 과거 평균 우리나라는 10배예요. 10배. 네. 과거 평균이요. 그래서 아시아는 12배, 13배인데 우리는 왜 저평가냐 이런 얘기 했던 거거든요. 과거 평균으로 봐도 낮다. 근데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냐? 봤더니 글로벌 펀드 내 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펀드 내 한국 비중은 여전히 언더웨이트, 딴 데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 외국도 계속 팔았잖아요. 네. 딴 데보다 비중이 낮은 상태다.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나 사상 최대 수준의 자사 소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기업의 70%는 여전히 PBR 1배 미만 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이번에 이익 성장을 봤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가 좋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익성장이 늘어나는 거 이거 맨날 들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데들은 어떠냐?
아니 되게 좋다니까요. 방산도 계속 이익 늘고 화장품도 늘고 조선도 늘고 다른 데들이 기본적으로 수출 제조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꺾인 것 때문에 반도체는 바라보고 그것만 기준으로 맨날 생각을 하지만 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업재 전반의 펀더멘털이 계속 개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지금 상황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었을 때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이 그럼 고평가냐 저평가냐 어떤 사람은 저평가라고 그러고 어떤 증권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고평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볼 때 6,000포인트 이게 조금 예전엔 감히 꿈도 못 꿨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거의 적정 수준이다. 그렇게 좀 보여진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6천에서 7천 사이가 그 정도로 지금 이익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준비해 주신 뉴스 이슈들까지는 다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넥스트장에서 분위기는 조금 약보합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시청 그렇겠죠. 그러면 뭐 훌륭한 거죠. 이 정도 훌륭한가요? 네. 시총 상위주들이 대체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대략 약보합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은 와 굉장히 세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그 엔진, 그 배 엔진, STX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오늘 굉장히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또, 보내드리고 하여튼 지난 주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프라인으로 이제 어제 그제 보신 분들 혹시 좀 아쉬움이 더 남는다. 계속해서 더 박병창 이사님을 실시간으로 많이 매일매일 보고 싶으시다. 네, 그런 경우에는 3프로 구독 멤버십, 구독 서비스, 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또 이선엽 장군님 등등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으신 분들, 또 인사이트 있는 분들 5분이 현재 지금 출격하고 계시고요. 네, 더 많은 분들 저희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인사드리고 밸류업으로 가야죠. 더블 밸류업으로 진짜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네요. 오늘 네. 와 진짜 우리나라는 강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미국에서 그런 일이 터져도 우리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자 오늘 더블 밸류업으로 우리 정프로님도 장 초반 분위기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